네, 김건희 특검팀의 180일간의 대장정이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내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관련 내용은 손정혜 변호사와 정리해 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180일간의 김건희 특검팀 오늘 수사를 모두 마치고요. 내일은 이제 결과를 브리핑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수사 한 달 만에 각종 의혹의 정점인 김건희 씨를 수사한 것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의 특검에 어떤 성적표를 주신다면 어떻게 매기겠습니까? 네, 일단 아쉬운 점도 다소 있지만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상당한 수사 성과도 거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특검팀 같은 경우는 처음에 16가지라는 방대한 의혹을 가지고 수사가 개시됐고 특히 수사 과정에서 원장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그리고 영부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했었고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도 조속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 무혐의 처분을 또 기소하는 것으로 이제 수사가 성과를 가져오기도 했었고 특히 명태균 씨를 둘러싼 정치자금법 위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인된 측면에 있어서의 성과를 가져왔다라고 보이고요. 특히 그간에서는 종교계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제한적이었지만 통일교와 관련해서 첫 강제 수사를 개시를 하면서 천정궁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가 통일교 관계자인 윤 전 본부장과 이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라든가 이렇게 강제 수사를 통해서 이 종교단체와의 어떤 정치권의 결탁 부분들, 금품 수수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도 상당 부분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기소된 사건들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비교적 긴 시간이라고 알려진 6개월이지만 또 이런 방대한 수사를 하기에는 제한적인 시간 내에서 일부 성과를 거뒀다. 다만 이렇게 180일 동안 미안해 수사로 남은 사건들도 상당 부분 있고요. 네. 수사를 개시했으나 처분하지 못하고 종결하지 못한 사건들도 다수 있다 보니까 이 미안해 과제가 또 상당 부분 남아있다라는 아쉬움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수사 과정에서 양평 관련한 공무원이 이제 사망하는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 그리고 통일교에 대한 이 편파 수사 논란 왜 수사를 즉각 개시하지 않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비판의 목소리도 같이 있었던 특검의 6개월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부 성과는 분명히 있었지만 또 미완의 과제나 여러 가지 논란들은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뭐 수사 초반에는 뭐 명태균 게이트라든지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다가 점점 더 이제 뭐 귀금속 수수라든지 매관 매직 의혹으로 좀 이어졌고요. 마지막에는 통일교 관련 의혹으로까지 좀 번졌고 결국 마지막 기소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였습니다. 이 내용을 좀 짚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수사의 개시는 삼부토건과 관련한 주가 조작 사건으로 집중적으로 수사가 개시가 됐었고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되는 수순에 이르렀고요. 공천 개입 사건에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수사력을 동원을 했었고 그러면서 집사 게이트와 양평 특혜까지 바라보는 수사가 개시가 되다가 이 금품 수수 관련한 뭐 가방, 목걸이, 시계 이런 주장들이 나오면서 수사가 이 매간 매직이라든가 인사청탁과 금품 수수인 알선수재 뇌물죄로 급격하게 선회가 되면서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 영장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중간에 이렇게 금품을 수수하는 데 전달했다는 역할로는 검진법사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고 처음에는 김건희 여사에게 이런 물품을 주지 않았다. 내가 받아서 잃어버렸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현재 수사의 성과로 그 실물도 일부 확보하고 이 건넸다라는 사람들도 그 관련자들의 어떤 자백 취지의 어떤 진술도 확보되어 있던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림, 시계, 뭐 선물, 뭐 신발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모종의 청탁을 받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요. 현재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이미 기소돼서 재판이 이제 선고만 남아있는 사건도 있고 또 지금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사건도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해서 상당 부분 부정부패 비리의 연결고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로저 비비에라는 가방을 김기현 전 원내대표 부부가 전달했다. 이 부분과 관련한 수사도 진행 중인데 관련해서 김기현 그 명의의 계좌에서 일정 부분 가방에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흔적까지 찾은 상황이고 직접 전달했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인사청탁과 여러 가지 모종의 대가 관계 하에서 지급된 가방이라고 한다면 뇌물수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의 수사가 이 자료가 인계돼서
앞으로 더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결론 짓지 못한 점, 이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꼽힙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소환 조사를 한 번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진술이 없었다는 건데, 일단 일반인인 김건희 씨에게 뇌물죄를 적용을 하려면 공무원과의 공범 관계가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렇습니다. 각종의 금품을 대가를 수수를 받으면서 인사청탁이나 실질적으로 어떤 인사에 개입한 정황들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김상민 전 검사이고 이배용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금 거북이를 주고 그림을 주고 갖가지 인사청탁을 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은 나는 그런 금품 사실을 받은 것을 몰랐다, 바빠서 알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전부 부인하는 진술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팀이 소환 조사하려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구치소에서 이것이 무산되면서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무리가 발생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소환 조사가 적절하게 유효적절하게 수에 압박적으로 잘 진행되진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은 부인하는 진술 과정에서 실제 부부 사이의 공모관계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렇게 인사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누군가 청탁을 해서 금품을 줘서 한 것이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모종의 중간다리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수사기관에서는 관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금품 수수와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청탁을 실제로 주고받았는가, 그에 대해서 적어도 묵시적으로 알고 있었는가, 이 부분이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나 현재로서는 국수본에서 나머지 수사를 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의혹을 계속 부인해온 김건희 씨와는 다르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나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 사업가 서 씨 등은 실물을 제출을 하면서 자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성 여부는 어떻게 밝혀지는 겁니까? 네, 일단은 이봉관 회장 같은 경우는 명시적으로 실질적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되자 직전에 이렇게 우리가 전달한 사실이 있고 하위 관련해서 인사청탁이 있었다라는 자백 취지의 진술을 함으로 인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되는데 굉장히 유효적절하게 판단의 자료로 삼은 상황이고요. 영장실질 심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질문한 부분 중에도 이렇게 물건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 적들이 있습니다. 그게 증거인멸의 어떤 가능성을 둘러싸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데 굉장히 역할을 했다라고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샤넬백, 목걸이 그리고 시계 관련한 여러 가지 금품을 전달했고 모종의 어떤 그 청탁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단순한 알선 수재를 넘어서서 공무원의 직분과 관련한 금품을 받았고 그와 관련해서 어떤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걸 넘어서서 윤 전 대통령이 이런 구체적인 사실을 알고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모종의 연락을 취하고 의사교환을 한 뒤에 이 수레후 부정처사를 했는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확인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김기현 당대표의 어떤 가방이라든가 이런 이유한 하백과 관련해서 김상민 전 검사의 인사라든가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받았지만 인사는 적절하게 여러 군데서 추천받아서 그것과 상관없이 다른 루트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금품 수사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측의 주장을 어떻게 수사기관이 이것을 반박하고 명확한 물증이나 인적 증언으로서 이것을 입증할 수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김건희 씨의 첫 재판이 일단 지난 3일에 1심 변론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다음 달 28일에 첫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특검에서는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황인데요. 1심 선고를 좀 예측을 해본다면 어떻게 내려질까요? 네, 15년형이라는 것은 비교적 굉장히 중한 구형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11년과 4년을 이제 분리해서 구형을 했는데요. 일단 자본시장법 위반,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각종의 금품을 받았다는 알선 수재 사건에 대해서 징역 11년형과 벌금 20억 원을 청구하면서 실제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한 관계자들은 모두 기소가 돼서 처벌을 받았지만 그중에 한 명이 이런 사법 시스템, 수사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면서까지 특혜를 받아서 이렇게 기소가 되지 않고 뒤늦게나마 이렇게 기소가 됐다라는 측면을 언급을 했고, 실제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주범의 형보다 김건희 여사의 형이 더 높기는 사실상
버렸습니다. 네. 다만 그동안 반성하지 않고 너무나 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양형에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알선수재 사건 같은 경우는 특가법에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해지고 있는 만큼 한 7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종교단체와 결탁을 했다라는 명태균 씨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고 이 정치와 종교단체의 결탁을 통해서 국가 통치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라는 게 이제 특검 측의 구형의 설명이었는데요. 징역 4년이 구형됐고 적어도 2,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기 만큼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형사사건 첫 선고가 1월 28일 있는데 적어도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느 정도 중형이 좀 예상된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일단 다음 달에 있을 1심 선고 내용을 좀 지켜봐야겠고요. 수사가 종료된 김건희 특검 내용을 좀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죠. 황하나 씨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구속이 됐는데 이제 2023년 7월에 필로폰 투약 혐의 수사 대상에 올랐고 해외에 도피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동안 좀 어떻게 지냈는지 밝혀진 게 있습니까? 일단은 태국으로 갔다가 캄보디아로 미리국했고 캄보디아에서 호화 생활을 했다라는 일부 보도도 있고요. 또 캄보디아 이 동남아 등지에서 한 남성과의 사이에 또 아이도 출산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은 2023년경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황하나 씨가 남성 1명, 여성 1명에게 필로핀을 투약시켰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고 또 동남아 등지를 도망을 가서 그 현지에서도 마약 사건을 벌인 것이 아닌지에 대한 여죄 수사도 지금 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과정에서 청색 수배, 적색 수배 그리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다 보니까 장기간 외국에서 체류하는데 한계를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변호인을 통해서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히면서 아이를 책임지고 싶다. 아이가 출산을 했고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는 취지로 수사를 직접 받겠다라고 이제 의견을 밝히고 국내에 송환돼서 이제 체포되는 수순을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반성하겠다,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또 재범률이 높은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황하나 씨가 이와 관련해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고 이미 도망간 전적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재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영장 실질심사에서 황 씨는 필로폰 투약 사실을 부인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구속을 주장을 하는데 법원이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 역시나 재범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지금 도망갈 염려가 현저하죠. 이미 도망을 간 전적이 있기 때문에 구속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범행 사실도 전부 부인하고 있는 취지입니다. 내가 필로핀을 투약 안 했고 지인들에게도 주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지인들에 대한 수사는 어느 정도 종결이 될 것이고 이 황하나 씨가 이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다고 한다면 양형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미 집행유예와 실형을 산 과거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집행유예로 성처받기보다는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만큼의 중대한 범죄의 소명, 도망갈 염려, 증거인멸 가능성을 모두 인정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그 저속노화 개념을 알리면서 유명해진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의 사생활 논란이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함께 일했던 여성으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받다고 고소를 한 거고 또 해당 여성은 오히려 정 대표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맞고소를 하면서 양측의 입장이 좀 팽팽히 맞서는 상황인데요. 뭐 사과 문자가 또 밝혀지기도 했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정희연 교수가 먼저 연구원에 대해서 스토킹 행위와 공갈 미수 사건으로 고소를 했었는데 그렇고 나서 고소라는 거 보통 내가 범죄의 피해자니까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의사 표현인데요. 그 후에 또 이 연구원에게 미안하다, 뭐 살려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진정한 피해가 있었는가 아니면 이 고소 사실이 진실에 부합한가에 대한 의문을 이제 자아낼 수 있는 것인데 일단 이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은 일단은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작권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필 활동과 이런 저속노화 관련한 칼럼이나 이런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모종의 부정행위나 부정 관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관계가 흐트러지거나 이런 저작권을 둘러싼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연건이 정당한 어떤 저작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것 같고 금전적인 요구가 있다 보니 정의연 측에서는 이것이 공갈이다. 협박을 통해서 금전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했다라고 공갈미수로 고소를 했고 오히려 연건 측에서는 이런 어떤 부정행위나 이런 관계가 아니라 위력에 의한 그러니까 갑을 관계에 의한 성적인 어떤 착취가 있었다. 성폭력이 있었다라고 지금 형사사건까지 고소가 된 사건이어서 실제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이 강제추행이 합의된 어떤 성적인 행위가 아니라 실제로 갑을 관계에 의한 위력에 의한 어떤 지위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여부가 이제 확인이 돼야 되는 사건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실제 공동 저자였다고 한다면 저작권법상 공동으로 저작권을 표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저작물을 출판했다라고 한다면 이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또 정당한 저작료를 지급하지 않았던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실제로 누구의 말이 진실에 부합하는가를 이제 총 평가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 시청자들이나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저속나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 이 정의연 교수인데 이렇게 불미스러운 연구원과의 어떤 성추행 논란이라든가 스토킹 행위라든가 또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의 어떤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라는 불륜 논란이 거세지고 있어서 사회적인 비판이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사생활 피해가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제 불똥이 튀게 된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뭐 출연하기로 했던 공연에서도 하차를 하고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하차를 했고요. 또 서울시 건강총괄관이었는데 여기에도 이제 사표를 제출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향후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각종의 광고 계약이나 이렇게 출연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지만 사회적인 무리를 통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손해배상 위약금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특히 일부 식품업체들은 물건을 제작하고 홍보 문구까지 다 만들었다가 지금 예. 다 철수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한 어떤 위약금 분쟁도 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걸 차치하고라도 사실은 저속노화라는 컨텐츠는 굉장히 우리 국민들에게 유익한 정보인데 이런 논란 때문에 이런 유익한 또 컨텐츠가 많이 인기가 사그러들고 그 효과가 많이 저감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책임도 많이 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 이슈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